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마테오와 줄리아나는 기억하지 못했다. 분명 시간은 흘렀다.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삶에서 빗겨선 듯한 느낌이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 물론 잠을 자지 않았다면 버틸 수 없었을 테지만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리고 잘라 말하자면 잠을 잔다는 생각은 그들에게 근접할 수조차 없는 일로 여겨졌다. 그들의 고통은 휴식을 몰랐다. 그들은 거북함과 애도를 뒤섞어 사람들이 건네는 똑같은 말로 이루어진 단 하루를, 심지어 기나긴 하루를 살았다. 친구들, 택시조합 동료들, 이웃 등 모든 사람들이 마치 석상발치에 재물을 올려놓듯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 낮은 목소리로 똑같은 말을 건넸다. 두 사람은 고맙다고 말했다. 감동했다고 말했다. 그게 아니면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음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 손수건을 꽉 움켜쥐었다. 종종 사람들은 마테오의 강인함을 칭찬했다. 사람들은 그를 강하고 용감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분절되고 무너졌는지 스스로 잘 알았기에 주위의 그런 말은 이상하게만 여겨졌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전부 알았다. 피포의 방에 들어가는 것,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들이 함께했던 장소에 다시 가보는 것. 그는 자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이 멍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 거리에서 떠드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 피포와 같은 나이, 자전거 꽁무니를 쫓아 달리거나 한 동네 사는 친구들을 장난치며 부를 때 터져나오는 그런 환희. 아이들이 지나갈 때면 그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어이 안토 이리 와봐. 그는 온몸으로 소스를 쳤다. 안토 이리 와서 놀아. 아이들은 살아있다. 걸음을 서두르며 그는 생각했다. 모두 살아있다. 내 아이만 제외하고. 그리고 모든 게 계속된다. 뒤쫓아 달리기. 동네 아이들의 술래잡기 놀이. 안토, 이 남자는 아마 자기 아들과 노는 중일 것이다.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할지 알기에 그는 두 사람을 쳐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을 증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죽음이 누구든 상관없이 한 사람을 데려가야 한다면 하찮은 누군가를 우연히, 그게 아니라 죽음이 모든 사람을 데려간다 해도 그의 아들만은 돌려줘야 한다. 어째서 저들은 살아있는 것일까? 피포보다 훌륭해서. 그는 마치 환각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왜 라고 물으며 그들의 소매를 사나운 기세로 잡아챌까봐 얼른 걸음을 서둘렀다. 줄리아나는 더 이상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안색은 백목 같았고 눈가는 거무스름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그녀는 안락의자에 앉아 보냈고 침통해하며 노랗게 바랜 옛날 사진처럼 흐릿하게 울었다. 어느 날인가 피포의 죽음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녀는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공동묘지에 가고 싶었다. 장례식 이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다. 텅 빈 시선, 핸드백을 팔뚝에 꼭 끼고 버스를 기다렸다. 버스가 왔을 때 그녀는 올라탈 수가 없었다. 버스는 거기 그녀 앞에 있었지만 그녀의 모든 근육은 멈췄다. 버스 기사는 몇 초 동안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출입문을 다시 닫고는 떠나버렸다. 그녀는 단 1미터도 움직이지 않았다. 몸은 아주 작은 움직임도 허락하지 않았다. 한참 시간을 들여 되돌아올 때 그녀는 마치 스스로의 쇠약함에 얼이 빠진 듯 아주 천천히 걸었다. 마테오는 아무에게도 심지어 줄리아나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똑같은 하루를 살았다. 그는 늘 같은 장소, 포르첼라 거리와 파체 골목 모퉁이를 서성거렸다. 이 거리의 인도를 그는 떠날 수가 없었다. 생각에 잠긴 채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흘려보냈다. 모든 일이 쉬지 않고 펼쳐졌다. 그렇게 지나친 하루, 그렇게 지나칠 수 있었던 하루,
그 하루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줄 수도 있었을 극도로 미세한 차이들. 만약 조금만 천천히 걸었더라면, 만약 걷기 위해 차를 세워두지 않았거나 다른 곳에 주차했더라면, 잠깐 스쳤던 생각처럼 인도를 바꿔 응달진 쪽으로 걷는다거나 피포가 원했던 대로 신발끈을 다시 묶기 위해 쪼그려 앉아 잠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단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기에는 매번 몇 초면 충분했을 것이다. 몇 초 앞섰거나 몇 초 늦어서 총알을 피할 수 있었다면 혼란스러운 일들, 그를 알아본다거나 그에게 잠깐이라도 멈춰설 시간을 알려줄 수 있었을 목소리라도 그들 앞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더도 덜도 말고 꼭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게 만들 수 있었을 베스타라도 끔찍한 인간과 총알을 만나면서 모든 게 파멸로 치달았다.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 모든 일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 우연히 만들어낸 이 끔찍한 정확성이라니.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불운이라는 걸까? 그렇다면 그날 그자는 왜 두 사람을 선택했을까? 지루해서? 아니면 장난이라도 조금 치고 싶어서? 밤이 되거나 혼자 있을 때면 그는 다시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의 한쪽 팔 끝자락에 매달린 채 너무 많이 뛰어서 그가 계속 독촉하며 끌어당기는 게 힘에 붙여 신음하며 아이는 거기에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화가 난 채로 헤어진 것이다. 그는 그 사실을 줄리아나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다. 아이의 걸음을 재촉하고 그리하여 죽음의 순간으로 몰아넣은 그의 분노를 도대체 무엇이 정당화해 줄 수 있을까? 학교에 지각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혼란스럽고 어리석은 일들이라니. 인도 위에서든 구급차 안에서든 아들과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었더라면. 아빠가 여기 있고 너를 무척 사랑한다고. 아빠가 화냈던 건 이미 다 잊었고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었더라면. 피포는 침묵 속에서 분노하는 아버지 곁에서 죽었다. 그는 자동차를 되찾아올 기운을 회복할 때까지 뜸을 들였다. 마침내 마음을 굳히자 그는 밤을 택했다. 그는 인도의 빛깔이 총격이 있던 날과는 달라졌기를 바랐다. 그 어떤 것도 그에게 그날을 상기시키지 않도록, 사람들도 거리의 소음도 빛도. 그는 멀리서 자기 차를 보았다.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다가가서 문을 열고 입을 굳게 다물고 앞좌석에 올라탄 다음 운전을 시작했다. 그는 밤새도록 단 한 손님도 태우지 않았다. 빈 택시임을 알려주는 알림등도 켜지 않았다. 그는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운전을 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그는 카포디키노 공항에서 산타루치아로 향했고 단테 광장에서 시내 중심가로 갔고 항구에서 보메로로 가기도 했다. 이따금씩 갓길에서 몇 분씩 손을 떨며 입은 반쯤 벌린 채 고개를 떨구고 몇 분씩 쉬어가며 이유도 모르고 그는 계속 달렸다. 기운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그리하여 집에 돌아가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그는 달렸다. 새벽 5시였으므로 그가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심하며 침실에 들어갔을 때 침대에 누워있던 줄리아나가 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채 졸음에 겨운 목소리로 물었다. 일하고 온 거야?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몇 초인가 서 있었다. 그러자 줄리아나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베개 속에 머리를 파묻으며 덧붙였다. 잘했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거짓말하지 말 것. 그가 방금 하고 온 일에 대해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을 것. 그는 그녀가 자기 남편은 서서히 아픔을 극복하는 용감한, 그리하여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안락한 생각을 하며 잠들 수 있도록 배려하며 침대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그는 그 밤의 길고 긴 방황을, 메르젤리나에서 기차역까지 이어진 길고 텅 빈 도로를 생각했다. 그는 과연 거기서 무엇을 했던가?
무슨 고통을 아니면 무슨 욕망을 채우려 했던가. 줄리아나가 생각하는 대로 그가 아픔을 극복한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길을 잃은 것인지 대답할 여력도 없이 그는 스스로에게 반문했다. 또다시 그렇게 할 것인지 매일 밤, 지금 당장, 마치 아무것도 찾지 않지만 한밤의 보드라운 공기가 얼굴을 쓰다듬도록 내맡기고 싶어하는 한 남자처럼 그런 식으로 늘 밖으로 나갈 것인지 그는 자문했다. 줄리아나는 다시 공동묘지에 가보기로 했다. 그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거기엔 그녀가 넘어서야 할 무언가가 있었다. 두 번째 시도에 비로소 그녀는 버스에 탈 수 있었다. 그녀는 창백했으며 이웃 중 누군가 그녀에게 괜찮은지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물어올까봐 가는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꽉 물었다. 산타 마리아 델 피안토로 향하는 언덕이 끝없이 길게만 보였다. 불규칙적인 움직임 탓에 지체되는 차량들 틈을 왔다 갔다 하며 버스는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했다. 토할 것만 같았다. 마침내 버스에서 내리자 바깥 공기에 그녀의 기분이 나아졌다. 그녀는 숨을 고르기 위해 천천히 걸었다. 그러고 나서 공동묘지의 높은 철책 앞에 다다르자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철책의 무늬와 그 너머 무덤들을 주시하다가 더 이상은 다가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두 번째 포기. 아직 충분히 기운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꾸준히 접근하여 이 장소에 익숙해져야 했다. 한참 동안 철책을 바라보던 그녀는 왔던 길을 되짚었다. 이번에는 누군가로부터 얻어맞은 기분은 아니었다. 언젠가 다가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리듬에 맞추고 싶었다. 강하고 꿋꿋해져야 했다. 마음먹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녀는 머뭇거리지도 고개를 떨구지도 않고 묘지에 들어서고 싶었다. 마테오는 절대로 낮에 일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저녁 6시쯤 집을 나서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그렇게 밤에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게 그는 좋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그는 고요하고 비참하게 고통 속을 달렸다. 몇 시간 동안이나마 그는 스스로를 잊을 수 있었으며 그것은 그에게 아주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거리 모퉁이로 사라지는 실루엣을 바라보며 텅 빈 거리를 달릴 때 그는 이 더러운 도시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도 했다. 여기에 사는 이들, 그의 눈앞 하늘이 아스팔트 길보다 더 어두운 이 거짓말 같은 시간대에 그는 그들을 알아보았다. 삶에서 도망쳤거나 반대로 삶에서 쫓겨난 망가진 사람들이었다. 차창을 활짝 열고 달리며 그는 비탄에 차 술병을 비우고 더러운 아스팔트 위에 오줌을 갈기는 이들을 바라보았다. 저놈들은 아직 살아있을까? 저들은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옮겨다니는 그림자다. 나처럼 일관성 없이 어떤 목적, 어떤 의미, 어떤 미래를 찾으며 저들은 텅 빈 채 삶 위로 미끄러진다. 저자들이 또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그는 반문했다. 그는 얼빠진 모습으로 고독에 갇힌 채 텅 빈 시선으로 도시 한켠에서 다른 한켠으로 오가며 단지 걷기 위해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자기 살갗을 찢어버리고만 싶은 유혹을 피하기 위해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이들을 보았다. 간혹 주정뱅이의 느리고 끈적끈적한 동작이나 살인자들처럼 위험천만하게 재빠른 동작으로 서로 치고받는 이들을 보기도 했다. 환한 대낮으로부터 쫓겨난 이들이 여기 그의 눈앞에서 절망 내지는 사악함과 함께 방황했다. 상점들은 셔터를 내린 슬픈 얼굴에 지나지 않고 그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에게 상기시켜줄 만한 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이상한 시간에 그는 큰 길로 내달렸다. 거지들과 뒤집힌 쓰레기통을 생각하면서 그는 달렸다. 그곳이 어디든 항구든 역 근처든
델로보성 맞은편 파르테노페 거리든 아니면 스페인 사람들이 사는 구역의 을씨년스러운 골목길이든 그는 접속을 끊었다. 그는 도시의 웅얼거림에 잠식되도록 그의 영혼이 마음껏 배회하도록 방치했다. 사람들은 왜 불꽃처럼 죽을 수 없는 것인가? 다 탈 때까지 천천히 소진될 수 없는 것인가? 그는 그렇게 되고 싶었다. 그것이 자신이 처한 상태에 가장 가까워 보였다. 그는 지속되지 않고 다만 천천히 작아지다가 점점 약하게 숨쉬다가 사라져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매일 밤 축축한 바다 공기가 나폴리의 텅 빈 거리를 휘저을 때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했다. 그 후 9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줄리아나는 더 이상 해낼 수 없을 거라 여겼던 것에 대해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아파트를 나섰다. 태양은 서서히 나폴리의 거리 위로 솟아올랐고 건물들의 외벽은 그늘과 빛 사이에서 잘려나갔다. 전날 호텔에는 출근하지 않겠다고 미리 알려두었지만 마테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평소보다 서둘러 집을 나서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보리아 거리를 따라 걸었다. 초췌하고 창백한 모습이었으나 그녀의 몸짓에서는 무언의 힘이 흘러나왔다. 오늘은 기필코 해내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싶지 않았다. 걷고 싶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 그곳에 도착할 것. 그녀는 되새김질하며 자신의 근육을 끌어당기는 피로를 느낄 시간을 갖고 싶었다. 그녀는 저 위 산타 마리아 델 피안토 언덕 위에 있는 나폴리 공동묘지로 갔다. 그녀가 뒤로한 도시가 불그스름한 푸른빛 무리 속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공동묘지 문 아래를 지나쳐 비틀거리지 않고 무덤가를 가로질러 걸었다. 마침내 아들의 무덤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단호히 멈춰서서 어떤 감정도 내보이지 않고 비석을 바라보았다. 돌 한 덩이, 내 아들에게는 결국 이것만 남았군.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침묵에 기분이 나아졌다. 다른 방문객과 마주치거나 시에서 고용한 인부들의 움직임에 방해를 받는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녀는 정지한 채 비석도 그 위에 새겨진 이름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지평선에서 나폴리의 작은 만이 물고기 때처럼 반짝거렸다. 그녀는 환영의 정신을 빼앗겼다. 그녀 내부에서 목소리들이 몇 주 전 피포의 장례식 때 왔던 이들의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연구차를 뒤따르는 행렬을 쓰러지지 않기 위해 내내 마테오의 팔에 기대고 있었던 그 기나긴 의식을 기억해냈다. 마치 관을 따라 천천히 걷는 사람들 한가운데에 다시 서 있는 것 같았다.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는 사람들로 다시 채워졌다. 눈앞에 그들이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은 전부 잿빛 얼굴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가족, 친구, 동네 상인들 모두 차가운 분노가 그녀 안에서 치밀었다. 전부 불사르고 전부 뽑아버릴 수 있는 분노. 체념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중의 어미가 품은 분노. 그녀는 거기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서 새들만이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입을 열었다. 그것은 줄리아나의 첫 번째 저주였다. 나는 당신들 모두를 저주한다. 세상을 추하게 만든 건 당신들이기 때문이지. 당신들은 나를 둘러싸고 호들갑을 떨고 달콤한 말들로 나를 감싸안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 나는 내 아들의 관을 안도감과 함께 운반했던 이 공동묘지의 인부들을 저주한다. 그자들은 내심 관이 가벼워서 덜 피곤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테니까.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난 알아. 그따위 생각을 한 그들을 난 저주한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 군중 속에 있던 내가 알지 못하는 자들을 저주한다. 사악한 호기심으로 찾아왔던 것이겠지.
이제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올 차례가 오기를 나는 소망한다. 그리고 나는 친구들과 그들의 진지한 울음을 저주한다. 나의 것이 아닌 모든 고통을 나는 경멸하고 짓밟는다.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는 어미의 눈물만을 위한 자리가 있을 뿐이다. 나머지는 전부 외설이다. 어이없는 위로의 말만 건네던 신부여. 입을 다물든가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한 아이의 썩은 육체 앞에서 우리 심장의 혁명을, 젖을 빨던 아이의 죽은 시선을 마주한 어미의 배에서 나오는 혁명을 일으켜라. 나는 이 대리석판 위에서 허리가 굽었고 분노로 입을 다물 수 없다. 내가 선택한 일도 아닌데 이제부터 내 아이를 영원히 덮게 된 이 비석을 저주한다. 이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한 나는 바닥에 침을 뱉는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 어떤 화환도 바치지 않겠다. 꽃 한 송이에도 물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기도도 하지 않겠다. 어떤 묵상도 없을 것이다. 전쟁 미망인처럼 체념하는 표정으로 머리를 숙여 이 비석과 말을 나누지도 않겠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나는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겠다. 피포는 여기에 없다. 그런 상황에 사는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으면서 나를 둘러싸고 울던 모든 사람들을 나는 저주한다. 나는 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한다. 피포는 여기 없다.